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윤혜상입니다. 오늘 저희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 지상계에서 천상계로 배달 완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온프레미스를 지상계로, AWS를 천상계로 표현해봤습니다. 발표해 주실 분들을 좀 모셨는데요. 우아한 형제들에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 팀 구성원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플랫폼과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노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제플린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트리노와 리드시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윤홍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팀 세 분을 모셨는데요. 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데이터 플랫폼 팀 이름에서 짐작하시듯 저희는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팀입니다. 데이터 서비스실 내에는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팀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팀들을 포함 사내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기반 기술 개발과 도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플랫폼과 인프라의 아버지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예정이실까요? 예, 먼저 분석 플랫폼 이관 히스토리를 설명드리고 성능 테스트, 트리노, 제플린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질기라는 제목이 기대감을 키우네요. 그럼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고문하면 무엇이든 자백할 것이다.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로나드 코스가 한 말인데요. 사내 누구나 고문을 하면 자백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 팀 목표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에서 분석 환경이란 사내 구성원 모두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장표를 조회해야 하는 초급 단계부터 SQL이나 올랩을 사용하는 중급 사용자, 기계학습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고급 사용자도 있을 텐데요. 우아한 형제들에서 데이터 서비스실은 사내 구성원 모두에게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구성원이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예전 CTO님, 현 대표님의 의지를 반영한 것 중 하나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에서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사내 구성원들은 제플린에서 스스로 SQL을 작성하고 BI 툴로 스스로 대시보드를 생성하고 전사 에어플로우에서 스스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데이터 추출 업무가 데이터 관련 조직의 큰 업무이지만 전담 조직에서 대신 추출할 경우 데이터를 제공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데이터를 원하는 사람은 비즈니스와 데이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자신이 원하는 숫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내 구성원은 사내 보안 내규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권한을 부여받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직접 조회할 수 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 현황을 보여드리자면 사내 구성원의 약 30%가 액티브 유저이고 월 조회 건수가 약 8만 건을 넘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원하면 모두 직접 데이터에 접근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갖추진 못했을 텐데 현재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데이터 서비스실 고인물 정재훈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물입니다. 네, 고인물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초기에는 현재 대표님이 CTO를 맡고 계실 때 누구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 데이터 조직이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분석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기도 해서 앞서 승우님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구성원이 스스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긴 하였어요. 그 당시에 우아한 형제들은 이미 AWS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AWS EMR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제플린과 프레스톤은 EMR에 포함되어 있는 버전을 쓰지 않았는데요. 그때는 EMR에 포함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버전이 꽤 낮은 편이었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될 것들이 좀 따로 있어서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는 초창기에 좀 빠르게 구축했어야 되기 때문에 제플린만 접근 제어를 하는 등 최소한의 구성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부터 저희 신규 입사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제플린 사용자들도 갑자기 늘어나면서 쿼리 성능이 많이 더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석 환경을 늘리려고 EMR을 확장하기에는 그 당시 너무 비용이 많이 비싸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꺼번에 나가더라도 온프레미스 환경의 데이터 조회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사내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에 클러스터를 설치하였고 마스터 노드 2대, 인터페이스 노드 2대, 데이터 노드 12대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스토리지 용량은 대략 720TB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 계산해 봤을 때는 AWS에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싸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겸사겸사 커버로스를 이용해서 시스템 보안도 강화를 하였고요. 아파치 레인저를 통해서 데이터 접근 제어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전과 동일하게 EMR에서 만들어내니까 데이터를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내릴 필요가 있었는데요. 하이브 싱크라는 자체 제작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매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데이터 규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비스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데이터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데이터를 초기 설치한 하드디스크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기존 대비 50%를 더 투입을 했지만 그마저도 빠르게 용량을 소진해서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했고 비용을 많이 지출할 것을 각오해서라도 리소스 제한이 없는 AWS로 다시 옮겨갈 계획을 세웠고요. 옮겨가더라도 비용은 거덕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AWS를 사용하게 되었고 가성비가 뛰어난 그래비톤 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성하는 김에 쿼리 엔진과 조회 툴들도 가급적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프레스토 계열인 트리노와 새 버전의 제플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접근 제어로는 원래는 AWS IAM에서 기존에 쓰던 정책들을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레인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비톤2와 제플린, 트리노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신 승우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쿼리 엔진인 트리노 클러스터를 첫 번째로 설명드릴 텐데요. 클러스터 안에 트리노 코디네이터에서는 쿼리 분석과 더불어서 워커들에게 작업 분배를 하고 있고요. 복수의 트리노 워커에서는 S3 버킷에 있는 데이터 소스에 접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BI2들인데요. 트리노 클러스터 안에는 인증 엔드포인트로서 엔진엑스도 띄워두었고요. 사내 BI2들, 그러니까 애드와 쿼리 분석 용도인 제플린, 대시보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리데시, 고급 분석 용도인 주피터 허브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제플린 노트북 파일들은 S3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서라이제이션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AD에는 사용자 정보가 있고 레인저에서는 사용자 권한 제어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노 안에는 레인저 플러그인을 설치해 두어 동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IDC와 AWS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IAM 롤만으로는 세밀한 접근 제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레인저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접근 제어 및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쉽지 않았네요. 이렇게 우한 형제들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 회사에서 AWS 아테나를 매우 유용하게 사용했는데요. 우한 형제들로 와서는 아테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테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테나는 장점이 많은 유용한 서버리스 쿼리 서비스입니다. 서버리스 서비스이므로 관리할 인프라가 없으며 실행한 쿼리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므로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저도 회사님과 마찬가지로 아테나를 이전 회사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만 테스트해본 결과 예상보다 여러모로 다른 비교 대상들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한 데이터는 DW 영역에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성능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인 TPC-DS를 사용하였습니다. 대상 데이터는 파케이 파일 포맷에 스냅피로 압축된 1TB로 진행하였습니다. 비교 대상은 최신 버전의 EMR, 트리노 기본 환경, 도커 형태로 실행되는 트리노, 아테나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아테나는 실행에 실패하는 쿼리 개수가 많았고 같은 쿼리라도 실행 차수마다 들쭉날쭉하게 결과가 나왔으며
평균 쿼리 시간도 제일 좋지 못하였습니다. EMR이 그 다음이었고요. 일반적인 형태의 트리노, 도커 형태로 실행되는 트리노는 그 결과가 같았습니다. 실패하는 쿼리가 없었고 속도가 일관되게 빠르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AWS 계정에 할당되는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고 프레스토의 버전도 낮다 보니 제일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EMR도 프레스토 버전이 낮았고요. 프레스토의 설정, 예를 들면 JVM 메모리 등 튜닝을 할 수 없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설치 편의성이나 이식성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도커 형태로 트리노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반드시 아테나가 나쁘고 트리노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트리노 클러스터를 커스터마이징하여 구축하고 설정을 튜닝하고 장애에 대응하여 운영할 인력과 비용 여유가 있었습니다. 인력과 비용 둘 중 하나라도 여건이 안 된다면 아테나와 EMR의 프레스토 또한 훌륭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4가지 서비스와 오픈소스 외에 추가적으로 AWS 그라비톤2 기반 EC2에 대해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인력과 비용 여유라 멋지네요. 그라비톤2는 좀 생소한데 그라비톤2가 뭔가요? AWS의 6세대 EC2는 각각 M6G, R6G, C6G가 있는데요. G는 64비트 ARM 네오버스 N1 코어를 사용하여 AWS가 설계한 차세대 ARM 기반 칩인 그라비톤2를 나타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19년 12월에 AWS 리이벤트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AWS CEO 앤디 제시의 키노트 연설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세션 참가자들의 가장 큰 호응을 받은 것은 기존 EC2 대비하여 같은 가격에 최대 40%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 6세대 EC2 출시입니다. 세션 참가자들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정말 큰 함성을 질렀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세대의 EC2를 써보려고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요. 정작 제가 써볼 수 있던 것은 발표한 지 1년이 훌쩍 지나 올해 2월에 한국에 출시해서입니다. 저희 성능 테스트한 결과는 5세대에 비해 6세대가 17% 정도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가격은 14% 정도 저렴하니 값싸고 성능이 좋으므로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안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기존 CPU 아키텍처 차이로 기존에 사용되던 것들이 다 이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빌드해보고 설치해보고 사용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사용 가능하지만 의외로 이식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한 명령어세 차이로 대체적으로 성능이 뛰어나지만 모든 경우에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출시 순간도 함께 하셨던 인연이 깊은 그라비톤2였네요. 이렇게 성능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먼저 트리노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리노 관련 질문은 작업해주신 윤홍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리노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트리노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분산 SQL 쿼리 엔진입니다. 메모리 기반으로 병렬 처리를 해서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커넥터 아키텍처가 있어 다수 유형의 데이터 소스를 지원하고 여러 BI 도구와 통합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용량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기반으로 여러 목적에 따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탁월한 쿼리 엔진입니다. 보통 트리노 DB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표준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에 부합하지는 않아요. MySQL이나 오라클처럼 관계형 DB가 아니고 트랜잭션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트리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프레스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새롭게 분기되어 별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오픈소스입니다. 트리노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되기까지 기구한 역사가 있는데요. 잠깐 TMI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프레스토는 페이스북에서 2013년도에 프레스토 DB라는 이름으로 공개한 오픈소스인데요.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 같은 잘 알려진 회사들에서도 많이 활용되었다고 해요. 2019년도에는 이 프레스토 DB를 개발했던 주요 개발진들이 페이스북을 떠나서 프레스토 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하게 되고 이 재단에서 기존 프레스토 DB 오픈소스에서 브랜치를 새롭게 분기하여 프레스토 SQL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별도의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켰어요. 몇 달 후에 이 프레스토 SQL 진영이 더 활발한 발전 속도를 내자 이에 페이스북은 프레스토 DB를 리눅스 재단에 참여시킴으로써 대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페이스북은 프레스토 이름의 상표를 취득하여 네이밍도 독점을 해버렸어요.
때문에 프레스토 SQL을 운영하던 재단은 어쩔 수 없이 트리노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을 리브랜딩하였고 단지 오픈소스 발전에만 집중하며 커뮤니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장비의 한정된 자원 내에서는 프레스토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면서 원하는 만큼 컴퓨팅 자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트리노 클러스터를 새롭게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네요. 기존에는 프레스토를 사용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트리노로 옮겨간 이유가 있을까요? 프레스토를 개발했던 원작자와 핵심 개발진들이 트리노로 전향한 만큼 새로운 기능이나 발전 속도가 트리노가 훨씬 더 빠르고요. 아래 도표를 보면 프레스토와 트리노 각 프로젝트의 커밋이 올라오는 수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서 승우님께서 사용자별 권한 분리를 위해 저희가 아파치 레인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 아파치 레인저가 트리노의 리브랜딩 이전 버전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스 코드를 저희가 조금 고쳐서 현재 트리노에 붙일 수가 있었어요. 보안을 위해 권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트리노를 꼭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승호님께서 트리노의 그라비톤 2를 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CPU 아키텍처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법도 한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저희가 도커 기반으로 트리노를 구성했는데요. 도커 이미지 빌드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트리노에서 제공하는 공식 이미지가 줄루 JDK 이미지 기반이었던 것인데요. 줄루 JDK의 공식 도커 이미지는 ARM 프로세서를 지원하지 않아서 그라비톤2 기반의 EC2 인스턴스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미지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빌드를 하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릴리즈된 트리노 버전에서는 ARM도 지원하는 공식 이미지가 배포되었긴 한데 저희가 따로 배포 프로세스나 구성 제어를 위해 이미지 내에 추가한 패키지들이 있어서 관리는 별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그라비톤2 기반의 EC2 인스턴스가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사용량이 많아지면 서울 이전의 인스턴스 용량이 부족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비해서 x86 기반의 이미지도 준비해둘 필요가 있었어요. 저희가 따로 만든 도커 이미지가 두 아키텍처 상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크로스 컴파일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은 도커의 빌더 플러그인인 빌드X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도커의 빌드X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도커 빌드X는 로컬에서 다중 아키텍처에 대한 이미지 빌드를 할 수 있는 도커의 CLI 플러그인입니다. 도커 20.10 버전 이후부터 정식적으로 명령어 옵션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 버전에서는 실험적인 기능으로서 제공을 하긴 했었어요. 이 빌드X의 X가 experimental 이라는 실험적임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빌드X 명령어로 빌더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빌드 가능한 타겟 플랫폼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서 원하는 아키텍처 명들을 옵션으로 주고 빌드를 실행하면 아키텍처 각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의 매니페스트로 연결하여 타겟 레지스트리에 푸시까지 해줍니다. 최근에 몇몇 컨퍼런스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세션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저전력 고성능인 ARM 프로세스 기반의 클라우드 인스턴스들도 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이들 사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익스페리먼털한 과정이었네요. 데이터 관련한 프로젝트는 보안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보안 관련 이슈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사내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쿼리 엔진인 만큼 보안을 위해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역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권한 제어인데요. 앞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사용자별 권한 제어는 아파치 레인저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는 하였죠. 하지만 사용자별과 더불어서 각 BI 서버별로도 권한 제어가 필요했어요.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사내에 운영하고 있는 제플린 같은 경우 하나의 서버만 개설해 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필요에 따라서라든지 아니면 권한 등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여러 서버를 띄워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쿼리를 보내온 서버에 따라서도 특정 데이터의 조회를 허가하거나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같은 보안 등급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데이터를 공유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나머지 하나는 이 엔진으로부터 실행되는 모든 쿼리 내역을 로그로 남겨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보안을 위해서 로그를 남기는 이유도 있지만 저희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데이터를 추적한다거나 평균적으로 얼만큼의 양을 조회하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서버별 접근 제어와 쿼리 로깅, 이 보안과 관련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마침 트리노에서 쿼리 관련된 이벤트들에 대해 커스텀 리스너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벤트라고 함은 쿼리가 생성되었거나 아니면 쿼리 실행이 완료되었을 때 그런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쿼리 내역과 관련된 정보들을 오브젝트로 받아올 수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필요한 기능을 사용자 정의대로 함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서버별 접근 제어는 쿼리 생성 이벤트에서, 쿼리 로깅은 쿼리 완료 이벤트를 기반으로 저희가 리스너 함수를 커스터마이징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한 이 이벤트 리스너의 역할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일단 트리노는 쿼리 구문의 파싱이나 플래닝과 같이 쿼리 분석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서버와 데이터를 가져오고 처리하는 워커 서버로 역할이 나뉘는데요. 여기서 코디네이터 서버에 트리노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이벤트 리스너를 별도로 개발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쿼리를 제출했을 때 발생하는 쿼리 생성 이벤트에서는 쿼리 제출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쿼리를 보내온 BI 툴 서버가 해당 쿼리를 실행해도 되는지 검증을 한 후에 반환하거나 패스를 하고요. 쿼리 실행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쿼리 종료 이벤트에서는 쿼리 실행 기록, 예를 들면 쿼리를 실행한 일시, 실행한 유저, 그리고 쿼리문, 조회에 사용된 테이블, 마지막으로 리소스 사용률, 그런 것들을 오브젝트로 받아올 수 있는데 이 내역들을 별도의 로그 파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로그 내용들은 JSON 포맷으로 저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로그들을 SQL 쿼리로 분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따로 테이블화하는 로직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리고 매달마다 이 쿼리 사용량에 대한 지표들을 저희 팀 안에서 확인하고 리뷰하는 시간들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네,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보안 이슈 대응까지 들어봤습니다. 트리노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부하가 많이 발생하고 규모도 가장 크고요.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하신 장치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운영하는 트리노 엔진은 많은 경우 하루에 3,000건 이상의 쿼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 시간대에 많은 쿼리들을 처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출근 시간 직후인 오전에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온프레미스 장비에서 프레스토를 운영할 때에는 이처럼 많아지는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기도 했었고 반대로 사용량이 없을 때에도 그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클라우드로 이사를 하면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였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용량이 많거나 적은 시간대에 따라 자원이 조절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둔 것입니다. 아래 도식표로 표현한 것처럼 워커 서버들을 여러 개의 인스턴스 타입별로 나누어서 EC2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쿼리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처리량이 높은 타입 그룹들의 인스턴스 수를 늘리고 반대로 근무 시간이 아닌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는 비교적 처리량이 낮은 그룹의 인스턴스 수를 늘리는 식으로 자원 관리를 하며 비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리노가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액티브 유저와 쿼리를 소화하려면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하를 확인하거나 이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까요? 네, 클러스터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트리노를 통해서 주요한 KPI 지표들을 추출하기도 하고 실시간성으로 데이터를 조회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해서요. 말씀 주신 것처럼 부하율이 과도하지 않은지 혹은 클라우드 이슈가 있어서 시스템이 장애에 빠지진 않았는지 즉시 감지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트리노는 자바 기반인 만큼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매트릭들을 JMX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을 수집하는 도구들은 많이 있겠지만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개발팀에서 프로메테우스 기반의 매트릭 시스템을 사내의 공용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계셔요. 저희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매트릭을 수집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공하는 JMX 익스포터를 트리노 엔진에 붙여서 매트릭들을 수집하게 했고, 필요한 매트릭들을 선별해서 그래프 하나의 대시보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대시보드의 핵심적인 매트릭들을 통째로 스샷을 떠온 모습인데요. 이 윗부분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대에 따라서 워커 스케일링 인아웃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코디네이터의 호스트가 정상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워커 노드들의 메모리 풀 상황이나 저희가 정의한 만큼 워커 스케일링 인아웃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특정 조건과 그 중요도에 따라서 슬랙이나 옵스진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도 해두었습니다. 네, 또 운영하면서 겪으신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AWS S3에 관련된 것인데요. 트리노의 워커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옥토 스케일링 그룹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의 기반은 AWS S3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S3는 버킷 내에서 접두사 파티셔닝에 따라 요청 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버킷 내에 오브젝트 키 경로의 맨 앞 글자를 가지고 파티셔닝해서 물리적으로 저장소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파티션에 따라 API 콜 수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 제한수를 넘을 만큼 요청이 들어오면 슬로우 다운이라는 에러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의 버킷 안에 동일한 상위 경로를 갖는 위치에 저장해두고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파티션당 요청수 제한 때문에 슬로우 다운이라는 에러를 자주 접하게 되었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트리노같이 데이터를 조회하는 시스템과 에어플로우나 아즈카반 등 데이터를 저장하는 배치 시스템이 이 같은 버킷을 사용하고 있어서였어요. 정확히는 트리노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면 배치 시스템에서 통계내는 작업이 슬로우 다운이라는 에러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간 단위 배치들처럼 즉각 대응을 해야 하는 장애가 빈번해지면서 업무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서 피로도가 높아졌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데이터 성격에 따라 버킷들을 모두 분리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AWS 측에서도 이게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라고도 해주셨고요. 다행히 이 작업 이후로는 슬로우 다운이라는 문제는 재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S3에 구축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초기부터 버킷을 분리해서 데이터 저장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꿀팁까지 해서 홍근님의 트리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제플린 작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플린 관련해서는 작업해주신 정재윤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플린이 무엇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플린은 주피터와 비슷한 노트북 기반의 분석 도구입니다. 아파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며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무료인데다 유용하다 보니 AWS나 GCP 등에서도 가져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간단히 제플린의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플린은 인터프리터를 사용하여 한 노트북 내에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플린은 아파치 스팍으로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아파치 스팍을 비롯하여 JDBC, 쉘, R, 리비, KSQL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를 한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폼을 지원하여 날짜 등의 조건을 쿼리 수정 없이 변경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고 기본적인 협업을 제공하여 간단한 노트북 접근 제어도 가능합니다. 제플린은 기존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편에 어떤 작업을 하셨나요? 이번 작업에서는 제플린 버전을 0.7에서 0.9로 올렸고 버전을 올리면서 기존의 0.7을 커스터마이징 했던 작업들을 포팅하였으며 시스템에 직접 설치했던 방식에서 도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노트북 제한소도 로컬에서 S3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톤2 적용을 시도했었는데 결국에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플린을 이번에 0.9 버전으로 올리기 전에 오랫동안 0.7 버전을 사용했는데요. 0.8 버전을 쓰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중간에 제플린 0.8을 시도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사용 분석 환경에 적용하기 전에 데이터 조직의 분석 환경에 먼저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데이터 조직에서 사용을 해보니 UI 성능이 0.7에 비해서 많이 느렸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0.8이 가지는 특성이 저희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요. 0.7을 수정하면서 필요한 기능들은 이미 0.8에서 백포팅을 하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보다 득이 많지 않아서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플린도 커스터마이징을 하셨다고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크게 커스터마이징한 것은 프레스토 인터프리터를 추가한 것입니다. 프레스토는 이미 JDBC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고 제플린은 JDBC 인터프리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터프리터를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요. 적용해 보니 JDBC 드라이버에서 정의되지 않는 프로퍼티가 사용된 경우에 오류가 나는 문제가 있었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실행 중인 쿼리의 취소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쿼리 진행 상태가 표시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레스토 인터프리터를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기능은 대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구현할 때 제플린으로 일정 이상의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별도로 기록한 파일을 이용하도록 구현을 했는데요. 제플린만으로 일정 이상의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면 조회된 데이터로 인해서 노트북 크기가 매우 커졌고 UI로 전송되는 데이터 양이 커지다 보니까 브라우저가 매우 느려지거나 먹통이 되는 등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플린으로 보내는 데이터는 크게 제한해서 일종의 데이터 미리 보기 형태로 제공하게 되었고 그 이상의 데이터는 서버에 CSV 형태로 저장해 두었다가 다운로드 요청을 받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담인데 제플린을 저희 회사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은 저 구름 모양의 아이콘을 비롯해서 이 기능이 제플린의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직하고 나서 쓴 제플린에 이 기능이 없어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몇 가지 경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제플린을 운영하다 보니 쿼리가 너무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잘 알리기 위해서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티션 컬럼 조건을 누락하였거나 쿼리 결과 건수 제한을 하지 않았거나 조회 건수가 일정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은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구현은 초기에는 텍스트 분석을 하였는데요. 허점이 많아서 트리노에 있는 쿼리 파서를 이용했습니다. 경고 메시지는 특이하죠. 뒤에 나오지만 한글어 할 때 굳이 이 메시지도 한글어를 해서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영어로 워닝을 표시했었습니다. 다음은 메시지 한글화인데요. 당연히 저희 회사 구성원들 대다수는 한국인이어서 자주 쓰는 오류도 한글화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플린 메시지의 경우에는 직접 한글화를 하였고 트리노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문자의 패팅 매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저도 쿼리 날리다가 한글로 오류 메시지가 뜨니까 바로 수정해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제플린을 0.9로 올리면서 이게 좋아졌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0.9로 올리니까 체감성으로는 0.8보다는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코드 편집기에 자잘한 버그도 적어졌고요. 그리고 노트북 권한 제어 설정할 때 액티브 디렉토리의 그룹명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조직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S3 저장소를 지원하는 코드 때문에 노트북 파일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제플린이 아예 뜨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도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플린을 한 번에 0.7에서 0.9로 올리면서 코드도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버전을 올리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저희는 보통 Git 플로우로 알려진 마스터 디벨롭 브랜치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아파치 프로젝트들은 마스터를 디벨롭 브랜치처럼 사용하고 있고 각 버전별 릴리즈 브랜치가 있어서 이쪽으로 체리픽 되는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플린 수정할 때는 이걸 모르고 그냥 브랜치 0.7 브랜치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브랜치 0.9를 병합을 했더니 당연히 엄청난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0.7 릴리즈 시점으로 마스터 브랜치를 다시 돌려놓고 커스터마이징 한 부분을 체리픽한 후에 0.9로 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코드 충돌이 적지 않아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파일 형식 및 보관 방법이 바뀌었는데요. 사실 바뀌고 나서 노트북 파일 찾기가 더 어려졌습니다. 예전에는 노트북 URL만 알면 여기에 노트북 아이디가 있으니까 바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폴더 구조로 바뀌면서 노트북 폴더 및 실제 이름을 알아야 노트북 파일을 잘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의 노트북 생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저희와 같이 프라이빗 정책을 쓰는 경우에는 사용자분들이 같은 이름으로 노트북을 생성할 수 없게 되어서 아무래도 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노트북을 컨버팅하는 중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컨버터에서 쓰는 S3 저장소 지원 코드는 예전에 리팩토링 이전의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트북 파일 손상 문제 취약했고 그래서 로컬에서 컨버팅 작업을 하고 나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0.9로 올리고 나니 새로운 버그들도 많았는데요. 다이내믹 폼에서 값이 비었을 때 NPE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드 힌트 부분에서 문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프로젝트 진행 후에 8월에 출시한 제플린 0.10에서 많이 수정되긴 했었지만 당장에 0.10으로 올릴 계획이 없어서 백포팅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데이터 조직 내에서는 스팍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의존성 라이브러리 충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과제는 프레스토를 트리노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했기 때문에 제플린 작업 시 이 점도 같이 반영해야 되는데요. 리브랜딩을 했거나 커넥션 입력 인수가 변경되었던 작업들은 적용하는데 비교적 수월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브 쿼리에서 정렬을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쿼리 결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입력받은 쿼리를 서브 쿼리로 넣고 이 쿼리에 리밋을 걸었는데요. 트리노는 서브 쿼리에서 정렬 구분을 처리하지 않게 되어서 정렬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트리노 개발팀은 서브 쿼리의 정렬 구분은 불필요한 처리로 쿼리 성능을 떨어뜨리고 SQL 표준에도 맞지 않다고 서브 쿼리에서 정렬 구분을 무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게 되었고 서브 쿼리에서 정렬 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긴 하였지만 이 역시 추후 제거할 계획이라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어플로우 애더 쿼리나 리데시 등등 많은 플랫폼들이 이런 방식으로 쿼리 결과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가져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옵션 자체도 제거하겠다고 공지가 나온 이상 서브 쿼리에서 오더바이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서브 쿼리에서 정렬 구분을 해석하여 밖으로 빼거나 하는 작업들은 예외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내려받는 중에 쿼리 내려받을 만큼 데이터를 내려받고 도중에 쿼리를 중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네, 제플린도 쉽지 않았네요. 제목이 삽질기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제플린은 그래비톤2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시간 내에 그래비톤2 호환성 테스트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중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요. 먼저 제플린은 데이터 조직용과 전사용 운영 환경을 좀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했었고 그래서 데이터 조직용과 전사용 운영 환경을 동시에 만족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ARM 환경에서는 제플린 빌드를 실패했었는데요. 그리고 JNI를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스팍등이 제 성능을 낼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었고 파이썬 패키지 같은 경우 호환성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제플린 빌드 실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실패했던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드할 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하나는 제플린에서 쓰는 프로토콜 버퍼의 컴파일러가 ARM을 지원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물론 최신 버전에서는 ARM도 지원하고 있지만 최신 버전을 사용했더니 빌드 시 다른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그 외에 프론트엔드 빌드 시에도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UI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팬텀.js가 ARM을 지원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이를 위해서 의존성을 걷어내려고 했는데 얽혀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걷어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더군요. 그래서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사실 빌드된 파일들은 ARM에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서 CPU 아키텍처에 의존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x64 환경에서 빌드된 결과물을 그래비톤 환경에서 실행했을 때 기본 기능들은 문제없이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나중에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군요. 재훈님의 제플린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구조와 한 땀 한 땀 이식 삽질기를 알아보았는데요. 몇 가지 질문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편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이 뭔지 하나씩 자랑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IDC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6세대 EC2 도입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별 스케일링 조정으로 비용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 것과 반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던 프레스토에 대비해서 AWS의 트리노를 도입함으로써 조회 속도가 50%나 단축이 되었고요. 보다 안시 SQL에 가깝게 쿼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함수를 사용 가능해진 것도 아주 좋아진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안 측면에서는 레인저가 업그레이드되면서 특정 컬럼 해싱 처리나 감사 로그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제플린에서는 팀 단위 노트북 접근 제어가 가능해진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플린에서 에디터에 발생하는 자잘한 버그가 줄어든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네, 사용자 입장에서 대표로 빠르게 직접 데이터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군분투 지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작업 관련해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예, 대단히 도전적인 작업은 아니었지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끝나서 다행입니다. AWS의 신규로 서비스를 구축하시는 분들은 선택지 중 하나에 그라비톤 툴을 넣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배우게 된 것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트리노와 프레스토 진영이 나뉘면서 그 발생하는 경합이 이 쿼리 엔진의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 같은데요. SQL을 통한 대화형 데이터 분석이나 다수 데이터 소스의 통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트리노를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마디 해도 되나요? 제플린을 만들던 회사가 제플린에서 손을 떼고 지금은 호트너스의 개발자가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보다 발전 속도가 더뎌지고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양한 BI 툴이 많이 있지만 제플린의 강점이 적지 않게 계속 빠르게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버그도 좀 빨리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끝이 아니실 텐데요.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시죠? 예, 지금 주피터를 비롯하여 1년의 고급 분석 환경과 스파 클러스터를 쿠버네티스 위에 올리는 작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이것을 확장하여 ML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ML 플로우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셀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데이터를 탐색하는 데이터 디스커버리가 필수적인데요. 현재 구축된 데이터 어드민이라는 데이터 카탈로그,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체크를 확정하여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계보를 알 수 있는 데이터 리니지 서비스 또한 내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려면 역시 무엇보다 같이할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주세요.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 플랫폼 AWS 이광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